5. 기업 회생 절차. 회생 절차의 본질. 1962년도에 주식회사에만 적용되는 회사정리법으로 도입된 회생 절차는 19세기 미국에서 철도의 파산을 정리하던 관행을 입법화한 미국의 1898년 파산법에 기원한다. 비록 파산 절차와는 그 기원을 달리하지만 각 계층의 채권자 및 주주의 집합적 권리 실현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다를 것이 없다는 인식하에 2006년의 법률은 비록 실체 규정을 같은 편에 통합하는 정도까지는 나아가지 못하였지만 하나의 법률로 병렬하였다. 누가 무엇을 어떻게 가지고 가는가 하는 도산 절차의 기본 구조는 파산 절차에서와 다를 것이 별로 없다. 다만 회생 절차에서는 디폴트가 영업을 계속하는 것이라는 연역적 이유로 인하여 약간 다르다. 물적 담보를 가진 채권자가 파산 절차에서는 배제되는 것과 다르게 회생 절차에서는 회생 담보권자로 참여가 강제되는 것이 원칙이다. 또 파산 절차는 채무자의 재산을 파산제도는 모아 그것을 매각하여 현금화한다. 그리고 각 권리의 우선순위와 금액에 따라 배당을 실시한다. 화폐는 모든 거래에서 채무 청산을 위한 무제한의 지급수단이다. 한국은행법 48조. 이를 수령하는 채권자는 거부할 수 없다. 파산 절차에서의 배당은 채무의 변제가 다른 채권자의 관계에서 양적으로 제한을 받는 것이라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파산 절차에서의 배당에 채권자는 수동적으로 수령할 뿐이다. 변제는 일방적인 행위이기 때문이다. 회생 절차는 이것을 뒤집는다. 채무자는 재산을 보유한다. 그 대신에 그 재산으로 실현할 수 있는 미래의 가치를 배분할 것을 채무자는 약속한다. 말하자면 현재 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장래의 권리로 대신 바꿔주는 것이므로 민법상의 대물변제에 상응한다. 대물변제는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런데 집합적 채권 주심 상황에서 모든 채권자가 동의를 하리라고 가정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따라서 성질과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그룹별로 다수결을 거치도록 한다. 담보가 없는 회생채권은 3분의 2, 회생담보권은 보통 4분의 3, 청사년인 경우 5분의 4, 주주지배권자는 2분의 1이다. 새로운 권리를 나누어 주는 것이므로 채무로 채무자 재산의 가치를 평가해야 하고 그 재산에 대한 채권자의 실체법상의 권리를 반영하여 채권자의 몫을 정해야 한다. 이것은 개별 재산의 평가뿐만 아니라 비록 자의적인 추정일 수 있지만 채무자가 영업을 계속할 때 예상되는 장래 현금 흐름을 자본화한 기업 가치를 정할 필요가 있다. 흔히 청산가치와 계속 기업 가치를 평가한다고 하는데 보통 조사위원이 그 직무를 보좌하여 실행하고 실무상 조사위원의 역할이 거의 결정적이다. 회생 절차는 역사적으로 주식회사의 구조조정 장치로 운용되어 왔고 지금도 회생 절차를 이용하는 기업은 주식회사가 많다. 정교한 채무 구조를 가진 주식회사에는 채권과 주식은 모두 자본 조달을 위한 기술적 장치라는 점에서 다를 바 없고 실패의 위험을 지는 쪽에 경영권을 부여한다. 그런데 채무자가 내리막길을 걷게 되면 실패의 위험은 주주에게서 채권을 가진 자에게로 이전한다. 또 미리 약정으로 채권 사이에도 주식 사이에도 변제 순위와 지배력 행사에 관한 순위를 두기도 한다. 즉 채권과 주식 사이, 여러 종류의 채권들 사이, 주식들 사이에서 두부를 자르는 것 같은 명확한 구분선이 있다고 보기보다는 색깔이 점진적으로 변이하는 무지개 스펙트럼과 같은 차이가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렇다면 위기 경영에서는 이전에는 안전한 것처럼 여겨졌던 채권자들의 의사가 보다 존중되어 기업의 거버넌스가 이동하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다. 법률은 주식회사의 정관변경을 수반하는 합병, 분할, 영업양도 기타 모든 구조조정을 보통 채권자 3분의 2 다수결을 수반하는 회생계획으로 가능하게 하는데 이것은 상법 위와 같은 지배구조 재편에 3분의 2 다수결을 요구하는 것에 대응한다. 말하자면 회생 절차는 응용회사법이라고 할 수 있겠고 많은 회생 절차는 M&A 절차로 마무리된다. 회생 절차 개시 신청 1. 실체적 요건 파산 절차가 본질에 있어서 다르지 않는다는 점에 차가하면 파산의 요건인 지급불능, 채무 초과 상태가 이미 발생하였을 때 회생 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해도 좋을 것 같다. 나아가 그럴 염려가 있을 때도 신청할 수 있다. 법률은 1.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2.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 채무자는 법원의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채무자회생법 34조 제1항 지급불능, 채무 초과의 상태는 어느 날 갑자기 불운이 닥쳐와 생길 수 있지만 서산의 해 넘어가듯이 몇 달간 몇 년간에 걸쳐 완만하게 찾아올 수 있기에 당장 위기가 없다고 하더라도 적절한 시기에 기업이 구조조정을 단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겠다. 다만 실제로 경영자가 이를 결심하기는 쉽지 않다. 대부분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한 후에 파산 전문인의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많다. 2.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할 수 있는 자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도 신청할 수 있다. 채무자가 주식회사, 유한회사인 때는 자본이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나 같은 금액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가진 주주, 지분권자, 그 밖의 채무자에 대해서는 5천만 원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주식회사, 유한회사가 아닌 다른 종류의 회사, 즉 한 명에서 합자회사, 그 밖의 법인 또 이에 준하는 자에 대한 출자 총액의 10분의 1 이상의 출자 지분을 가진 지분권자도 신청할 수 있다. 회생 절차 신청에 관하여 이사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채무자가 신청하기 어려울 때 일부 이사, 주주들이 주주나 채권자의 자격에서 신청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이사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는 요건은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가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하는 경우 이사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판례는 나아가 채무자 자신이 파산 신청을 할 때도 이사의 결의가 필요하고 다만 이사 전원이 동의하지 않을 때 특정 이사가 개인적으로 신청하면은 파산의 원인 사실 소명하면 된다고 한다. 한편 회생계획으로 채권을 출자 전환하여 경영권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적대적 M&A를 시도하기 위하여 채권자 또는 주주의 자격에서 회생 절차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대한 법원의 태도는 일정하지 않다. 적대적 M&A를 위한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하기 위하여 아래 설명하는 개시전 조사라는 편법을 동원한 경우도 있었다. 3. 신청의 방식.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은 첫째, 신청인 및 그 법정 대리인 성명 및 주소. 둘째,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3. 채무자가 개인이 아닌 경우에는 채무자의 상호, 국내에 있는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재의 소재지, 채무자의 국내 대표자의 성명. 4. 신청의 취지. 5. 신청 절차 개시, 회생 절차 개시 원인. 6. 채무자의 사업 목적과 업무의 상황. 7. 채무자의 발행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의 총수. 자본의 액과 자본, 자산, 부채, 그 밖의 재산 상태. 8.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다른 절차 또는 지분으로서 신청인이 알고 있는 것. 9. 회생계획에 관하여 신청인에게 의견이 있는 때는 그 의견. 10. 채권자가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하는 때는 그가 가진 채권의 액과 원인. 11. 주주, 지분권자가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하는 때는 그가 가진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의 수 또는 액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채무자회생법 36조. 즉 신청인과 채무자는 누구이며 그들 사이 관계는 어떤지, 채무자는 과거 어떤 경로를 거쳐 현재의 상태에 이르렀는지, 현재의 자산, 부채, 영업의 상태는 어떤지, 미래의 예상과 계획은 어떤 것인지를 밝혀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는 기업의 과거 성과와 현재의 상태를 계량한 재무제표에 근거한 서술이 필요하다. 작성을 위하여는 회계의 약간의 지식과 실무 경험이 필요한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실무상 위 서술에 부합하는 증빙 및 관련 자료를 모두 첨부 서류로 제출한다.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말소사항 포함, 사업자 등록증, 정관, 취업규칙, 주주명부, 회사 소개서, 회사 및 제품의 사진, 대표이사의 이력서, 주민등록표, 대표이사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임직원 명단, 직위, 성명, 취임일, 중임일, 업무, 급여 등을 기재한 것, 조직도, 사업장 구조도, 위치도, 특허상표, 디자인 등록증 및 등록원부, 최근의 재무내역 부담, 채무내역 부담, 내역, 채무자 회사가 현 상태에 이르게 된 경위를 설명하는 진술서, 이사의 결의서 또는 주주총회 의사록, 채권자 목록과 채권 원인 서류, 금융기관의 거래 확인서, 미지급 임금, 퇴직금 내역, 국세, 지방세 및 사회보험료 체납 내역, 매출채권 명세표, 유형자산 및 감가상각 명세표, 임대차 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 자동차 등록 원부, 건설기계 등록 원부, 감정평가서, 압류, 가압류, 지급명령, 소장 등 법적 절차에 관계된 서류, 주식 등 변동사항 명세, 최근 5년간의 재무제표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보고서, 연결감사보고서, 최근 매출 매입 실적, 주요 거래처 명부, 각 매출 채권별 회수 가능성, 회생 절차 진행 시 거래 단절이 예상되는 업체, 공급과 발주 등 매출 관련 각종 계약서, 향후 사업 계획 및 주요 사업 전략, 원가 절감 및 구조 조정 계획, 향후 10년간 추정 영업이익 등 이처럼 정원에 심어진 식물의 종류만큼이나 많은 서류를 제출한다. 신청 서류를 바퀴 달린 가방에 운반하였던 시절은 전사송이 실시되면서 역사가 되었지만 방대한 서류의 준비는 많은 노력을 소모한다. 당연히 신청 대리에게 위임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신청인은 회생 절차 개시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그것은 채무자 자신이 신청하는 때도 마찬가지다. 채무자 자신이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파산의 원인 사실을 소명할 필요가 없는 것과 대비되지만 어차피 채무자가 신청한 경우 자동으로 절차가 개시되는 제도가 인정되지 않는 현행법 하에서 실무상으로 별 차이가 없다. 인지대 송달료 외에도 회생 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예납할 금액은 시간의 대소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정한다. 실무상 신청서 제출 이후 심리를 개시하면서
조사위원이 보수와 후일 파산 절차로 이행하였을 때 파산 절차의 비용을 예상하여 정하는데 작은 규모라도 500만 원 이상이고 웬만한 기업의 규모에서는 3천만 원은 보통이며 상장 기업의 경우 1억 원을 넘기기도 한다. 물론 채무자 이외의 자가 예납을 하면 우선하여 상환받을 수 있다. 심리 1. 통지와 신문. 우선 회생 절차의 진행에서 법원의 역할은 단순히 형식적인 재판에 그치지 않는다. 법원은 이해관계인이 신청에 의하거나 그것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1. 회생 절차의 진행에 관한 이해관계인과의 협의 2. 회생 절차의 진행에 관한 일정표의 작성, 운영 3. 채무자 관리인 또는 보존관리에게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의 관리 상황, 회생 절차의 진행 상황, 허가를 받아 차입된 자금의 사용 목적이 정해진 경우 그 자금 집행 상황, 그 밖에 채무자의 회생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관계인 집회의 병합, 관계인 설명의 개최 명령, 그 밖에 채무자의 회생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공정하다고 가정되는 법원이 이처럼 포괄적인 권능을 갖는 것은 신속히 진행되어야 할 회생 절차에서 불가피한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해관계인들을 수동적으로 만들 가능성도 있다. 지나치면 심판이 선수를 겸하는 꼴이 될 수 있다. 주식회사인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업무를 감독하는 행정청, 금융위원회, 관할 세무장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의견은 진술을 구할 수 있으며 이들 관청도 법원의 회생 절차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실제로 이들 관청이 회생 절차에 대해 의견을 내는 일은 거의 발견할 수 없다. 다만 채권자 등 이해관계가 많은 거대 상장기업이 재무위기에 처한 경우 드물게 신청되는 매각 케이스에서는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겠다. 원칙적으로 법원은 채무자 또는 그 대표자를 소환하여 신문하여야 한다. 파산 절차에서는 채무자 또는 그 대표자를 신문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것과 대비된다. 물론 파산 절차에서도 채무자를 신문하는 것이 관행이다. 채무자 또는 대표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또는 이들이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하나의 신문을 생략할 수 있다. 이들이 사망한 때에도 같이 보아야겠다. 한편 이들이 소환을 받고도 출석하지 않을 때 신문을 생략할 수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파산 절차와 같이 구인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2. 잠정조치. 사건을 접수한 법원은 신청인에게 신문기일을 정하여 통지하면서 채무자가 신청한 경우 재산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 그리고 비용 예납 명령을 내보내는 경우가 많다. 먼저 재산보전 처분은 채무자의 행동을 구속하는 처분이다. 법원은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이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 절차 개시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가압류 가처분, 그 밖에 필요한 보전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보전 처분의 주문은 1. 예를 들어 2024년 2월 1일 13시과 같이 보전 처분을 명하는 날짜, 시간 이전이 원인으로 생긴 일체의 금전 채무에 대한 변제 또는 담보 제공. 2. 부동산, 자동차, 건설기계, 특허권 등 등기 또는 등록이 대상이 되는 채무자 소유의 일체의 재산 및 금 500만 원 이상의 기타 재산에 관한 소유권의 양도, 담보권, 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 그러나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해당하는 제품, 원재 등의 처분에는 예외. 3. 명목 영화를 막론한 자금의 차입, 가로 열고 어음 할인 포함. 4. 노무직 생산직을 제외한 임직원을 금지하는 형식으로 나오는 것이 보통이다. 즉 현상의 고정적 및 일상적 영업의 지속을 명한다. 그런데 보전 처분은 채무자를 구속하는 것이므로 그것을 발령하는 것만으로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막을 수 없다. 그리하여 채권자를 구속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채권자가 진행하던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법원은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이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 절차 개시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1. 채무자에 대한 파산 절차 2. 회생 채권 또는 회생 담보권에 의한 강제 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 실행에 의한 경매 절차로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해지고 있는 것 3.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 절차 4.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행정청에 계속되어 있는 절차 5. 체납 처분 또는 조세 채무 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채무자회생법 44조 제1항. 포괄적 금지명령은 중지명령에 의해 회생 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데 이해관계인이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보전 처분을 내림과 함께 회생 절차 개시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 채권자 및 회생 담보권자에 대하여 회생 채권 또는 회생 담보권에 의한 강제 집행 등의 금지를 명하는 것이다. 진행되는 특정 절차를 중지하라고 명하는 중지명령은 실무상의 의미가 크지 않다. 포괄적 금지명령으로 진행되는 강제 집행 등의 속행이 금지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포괄적 금지명령에 관한 사항은 법원이 공고하고 신청인에게 송달하며
법원에 명단이 제출된 채권자들에게 송달한다. 3. 기각하는 경우 채무자가 보호를 구하는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이 있으면 관할 법원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2 내지 3 영업일 이내에 재산부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 명령을 받는다. 따라서 채무자 신청의 경우는 자동으로 절차가 개시되는 것을 디폴트로 하고 이해관계인이나 감독관청이 다른 의견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절차 진행을 거부하는 방식을 추구하는 것이 합리적일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점 때문에 채무자가 제출하는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이라도 초기부터 법원이 심리를 받도록 하고 절차 개시 여부까지 잠정 조치를 따로 규정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기각할 수 있는 사유는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1. 회생 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회생 절차의 이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이다. 채무자의 대표자에게 범죄 스캔들이 널리 보도된 경우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대표자 신문도 거치지 않고 기각한 사례가 있었고, 한편 개시 전 조사 명목으로 청산 가치가 계속적 기각 가치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기각하는 사례는 종종 눈에 띈다. 개시 결정과 그 효력. 1. 개시 결정. 법원의 결정으로 회생 절차는 개시된다. 채무자가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하는 때는 법원은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무릇 도산 절차는 채무자의 재산이 공적으로 관리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회생 절차의 개시도 마찬가지다. 파산 절차에서는 파산 선고와 동시에 실체법적 권리가 파산재단으로 이전하는 법적 허구에 기초하여 파산재단의 대표자인 파산관제인이 절차의 중심에 서게 하는 것과 달리 회생 절차에서는 회생재단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채무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관리인을 선임하여 채무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지만 채무자 자신이 이익 추구가 후퇴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법원은 회생 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함과 동시에 관리인을 선임하고 또 관리인과 이해관계인들이 준수해야 할 1. 채권자 등 목록 제출 기간. 2. 채권 등 신고 기간. 3. 목록이 기재되거나 신고된 채권 등의 조사 기간. 4. 회생 계획이 제출 기간을 정해야 한다. 이 기간은 제한은 있으나 법원의 결정으로 연장할 수 있다. 절차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훈시 규정으로 비교적 잘 지켜지는 편이다. 법원은 채무자에게 회생 절차를 개시하였다는 취지의 주문, 관리인의 성명, 위회생 절차의 진행, 일정으로 정한 기간 및 기일,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하고 있거나 그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자는 채무자에게 재산을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뜻이나 채무를 변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뜻과 회생 절차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하고 있거나 그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일정한 기간 안에 관리인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뜻의 명령, 회생 계획을 제출할 수 있다는 취지를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들에게는 송달까지 한다. 이 사항은 채무자의 업무를 감독하는 행정청, 법무부 장관, 금융위원회에 통지한다. 즉시 항고를 할 수 있지만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회생 절차는 진행된다. 즉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이것은 파산 절차와 마찬가지다. 2. 실체법적 효력. 회생 절차에서 법률은 파산 절차와 달리 재단이라는 개념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관리인이라는 기관을 두고 있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관리권이 채무자에게서 관리인에게로 이전한다는 점은 회생 절차에서도 개념법학적인 가상의 실체라고 할 수 있는 재단으로 인식하는 것이 편하다. 그렇게 입법한다면 각 제도별로 시체법상의 효과를 따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률의 정합성이 높아질 수도 있겠다. 관리인은 취임 후 즉시 채무자의 업무와 재산의 관리에 착수한다. 다만 실제로 관리인은 임명되는 사람은 예외적이고 법률상의 원칙과 실무에 따라 보통은 채무자 자신 또는 채무자의 대표이사일 것이다. 채무자 또는 그 대표자, 대리인의 자격을 함께 보유하게 되는 채무자경 관리인, DIP, Debt in Possession에 대한 역할 기대는 채무자 자신을 위하여 재산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채무자의 재산을 채권자들 위하여 보관하고 관리하는 것이며 채무자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채권자들의 이익을 우선하는 것이겠다. 보통은 채무자의 이익이 채권자들의 이익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일반 채권자가 기나긴 푸닥거리를 거쳐 점심값에 해당하는 소액이라도 받을 가능성은 채무자의 재산이 적절하게 관리되고 약간이라도 수익이 창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채무자가 신청할 절차의 진행 여부에 관하여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은 보통 채무자 자신 또는 채무자에서의 대표이다. 이들이 자신의 운명에 관하여 묻는 것은 자연스럽다. 특별히 잘못하지 않는 한 디폴트로 그들 자신이 관리인의 역할을 할 것이다. 또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는 중소기업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 경우는 실제로 대안이 없다. 채무자 아닌 다른 자가 기업을 운영하는 것은 능력을 벗어나는 것이기도 하고 오로지 재무적으로 이해관계를 맺은 자들이 선호에 맞지 않는다. 물론 체계적인 기업 조직을 갖추고 있는 대기업이나 여기에 계열화, 즉 사실상 종속된 중견,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장차 재무구조가 재조직될 채무자의 기업 활동을
접수하려고 노리는 이해관계인들도 있다. 이들은 채무자 자신이 아닌 관리인 선임을 구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그런데 상장기업이나 외부의 투자를 받은 기업에서는 절차 진행 이전에 행해진 계약상, 회사법상의 조치를 통하여 이사의 구성이 채권자들 또는 다른 진영의 주주들에게 이전하여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DIP는 채권자들의 이익을 그대로 반영할 것으로 기대된다. 채무자의 재산관리권이 관념적으로 관리인에게 이전하는 결과 채무자를 둘러싼 기존의 법률관계에 미치는 몇 가지 실체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파산 절차에 있어서 비슷하다. 다만 재단이라는 관념을 형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행위가 당연히 효력을 부인되는 것도 아니고 절차 이전에 발생한 채무 이행으로서 절차 개시 이후에 이루어진 등기, 가등기도 당연히 부인되지 않으며 절차 개시 후의 변제도 유효하다. 채무재생법 329조, 331조, 332조에 대응하는 규정이 회생 절차에는 없기 때문이다. 다만 이런 조치를 방지하기 위해 재산보전 처분을 한다. 관리인은 쌍방 미행 쌍무계약을 해제하거나 반대로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이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상대방은 그 선택을 최고할 수 있고 확답이 없을 때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포기한 것, 즉 이행을 선택한 것으로 본다. 파산 절차에서는 해제된 것으로 보는 것과 대비된다. 해제된 때 상대방은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지만 그것은 회생채권이다. 임차인 파산, 사용자 파산, 도급인 파산과 같이 영무의 제공에 관한 민법상의 전형계약 규정에도 파산 선고 효과가 규정되어 있는 것과 달리 회생 절차 개시에 관하여는 민법이 침묵한다. 이것은 민법이 법률 제471호로 처음 제정될 때인 1958년 당시에는 회생 절차의 전신인 회사정리제도가 없었던 점. 회사정리법은 법률 제1214호로 1962년 12월 12일 제정되어 1963년 1월 1일부터 시행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그 밖에 임대차, 상호예산, 정기금 채권 등에 관한 특칙이 있다. 통상의 경우나 파산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와 다른 점에 관한 상세한 논의는 민사실체법의 영역에 속할 것이다. 3. 절차법적 효력. 진행되는 민사 절차에 회생 절차가 미치는 영향이나 앞으로 민사 절차를 차단하는 효력은 파산 절차와 비슷하다. 계속 기업을 추구하는 것이 디폴트이므로 다만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절차에도 영향을 준다는 점 정도가 다르다.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 절차는 중단된다. 이들 중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과 관계없는 것은 관리인 또는 상대방이 이를 수기할 수 있다. 이 중단은 회생 절차가 유효하게 진행되는 한 지속된다. 강제 집행뿐만 아니라 파산 절차, 임의경매를 비롯하여 회생담보권에 의한 담보물 처분 및 체납 처분도 마찬가지다. 당연히 새로운 처분을 할 수 없다. 물론 회생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중단된 절차의 속행을 명할 수 있고 반대로 중단되었던 절차의 취소를 명할 수도 있다. 파산 선고 전에 행하여진 조세 체납 처분은 파산 선고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과 대비된다. 회생 절차에서도 이미 계속된 사행의 취소는 중단된다. 이 경우 회생 절차에 의하여 해결해야 할 권리, 즉 회생 채권 또는 회생 담보권과 관계없는 것은 관리인 또는 상대방이 수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기회원은 부인권 소송이 그것으로 청구지를 변경하게 된다.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채권자 대의 소송도 이에 준한다는 판례가 파산 절차에 관하여는 있다. 회생 절차에 달리 볼 이유는 희박할 것 같다. 회생 채권이나 회생 담보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은 그 자체가 당연히 중단된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채권의 조산 절차에서 신고한 채권에 대한 이의를 받은 채권자가 권리의 확정을 구하려 할 경우 이의자 전원을 상대로 소송을 수기하여야 한다. 이의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소송을 더 지속할 이유가 없으므로 부적법하게 된다는 것이 파산 절차에서의 판례이다. 달리 볼 이유가 없다. 절차의 진행, 누가 무엇을 가지고 할 것인가를 정하는 집합적 권리 행사 절차의 본질은 파산 절차에서나 회생 절차에서나 다를 바가 없다. 차이는 회생 절차에서는 사업의 계속을 디폴트로 하여 금전이 배당에 가름하여 또는 보충하여 새로운 권리를 나눠주거나 기존의 권리를 변형하는 것에 있다. 이로 인하여 파산 절차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1. 채권의 조사와 확정. 파산 절차에서의 조사 확정과 차이는 담보권의 조사 및 확정도 회생 절차에서 이루어진다는 점 및 채권자들이 능동성이 덜 요구된다는 점 정도이다. 파산 절차에서 담보권 있는 채권자가 원칙적으로 절차 외에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과 달리 회생 절차에는 담보를 가진 채권자도 조사 확정이 대상이 되며 또한 주주 등 비지분권자들도 마찬가지다. 일단 관리인에게 권리의 목록을 제출할 책임이 있다. 목록에는 권리자의 성명과 주소, 권리의 내용과 원인, 의결권, 우선권, 담보물의 가치 등을 기재한다. 즉 누가 얼마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관리인이 능동적으로 제출한다. 이 목록은 당연히 이관계를 열람할 수 있도록 법원은 조치해야 한다.
그것은 회생 절차 이해관계인이 수도 없이 많을 수 있어 채권자들의 능동적 신고에만 의존하게 하면 행정 부담이 지나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배려한 것으로 생각된다. 관리인이 제출한 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채권자나 주주 등은 그 권리의 범위가 자신들이 것과 같을 때는 굳이 신고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이 목록에 기재된 범위 내에서 권리자가 신고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물론 이들 권리가 있는 자들도 자신들의 권리에 신고할 수 있다. 목록에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신고하는 권리자들도 있다. 파산 절차에서는 신고기간이 지난 후에 신고하여도 파산 채권자로서의 권리 행사에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지만 회생 절차에서는 신고기간 이후의 신고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신고하지 못한 때 1월 이내에 신고를 보완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신고기간이 지난 후에는 생긴 채권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다. 다만 실무는 비교적 너그러운 편이다. 보통 추한 신고를 받아준다. 다만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 집회가 끝나거나 회생계획을 안을 서면 결의에 붙인다는 결정이 있고 난 뒤에는 이 추한 신고를 하지 못한다.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권리에 대해서는 그 각각에 대하여 표가 작성된다. 법문상 법원 직원이 작성하여 관리인에게 교부한다. 이렇게 권리자별로 작성된 표는 목록 및 신고에 관한 서류와 함께 이해관계인이 열람을 위하여 법원에 비치해야 한다.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기간 내에 제출된 권리에 대하여는 신고기간이 지난 후 조사기간이 정해져 있다. 파산에서 채권 조사기일이 정해진 것과 달리 1주 이상 1개월 이하의 기간이 정해져 있다. 실무상 1주 또는 휴가 기간이 있는 때에는 2주 정도로 조사기간을 정한다. 조사기간 내 관리인과 권리자들이 이의가 없는 때는 그대로 권리의 내용과 의결권 액수, 우선권 여부가 확정된다. 실무상 관리인은 모든 이의가 있는 권리에 대하여 그 이의 범위, 이유와 향후 처리 계획 등을 기재한 시부인표라고 통칭하는 문서를 제출한다. 목록 제출과 함께 이것은 관리인 및 그를 보조하는 대리인이 주된 사무이다. 시부인표를 작성함에 있어 목록에 기재된 권리에 대하여 신고가 제출된 경우 신고된 권리의 범위에 포함되는 한도 내에서 목록이 효력을 잃는 것으로 인식하여 기재한다. 물론 각 권리자는 다른 권리자의 권리에 대해 이의를 제출할 수 있다. 신고기간 이후의 신고, 즉 추한 신고에 대한 특별조사기일이 정해진다. 실무상 회생계획안을 심리하기 위한 관계인 집회기일과 같은 시간 장소를 정하여 의결 직전에 실시한다. 이에 대하여도 관리인은 시부인 여부를 기재한 문건을 준비하여 진술하고 다른 권리자들도 해당 기일에 구슬로 이의를 할 수 있다.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권리에 대해 이의가 제기되지 않으면 권리의 내용과 의결권 액수, 우선권 여부도 확정된다. 채권의 조사 결과는 회생 채권자표 및 회생 담보권자표에 기재되며 그것이 확정되었다는 기재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이의가 제기된 권리자에 대하여 법원은 이의 통지서를 발송한다. 이의를 당한 채권자는 그 권리의 확정을 받기 위하여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조사기간이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부터 1월 이내에 조사확정의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이의자를 신문하여 조사확정 재판을 한다. 채무자에 대한 신청인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은 얼마임을 확정한다. 또는 채무자에 대한 신청인의 채권은 존재하지 않음을 확정한다는 선언이다. 이에 대한 불복이 있으면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소를 제기할 수 있다. 판결은 조사확정 재판의 주문을 인가하거나 변경하는 방식으로 내린다. 이것은 민사소송이지만 회생사건이 진행되는 법원에 전속한다. 1심이므로 4심까지 할 수 있다. 4심까지 될 수 있다. 회생 절차 개시 당시 이미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을 때 권리의 확정을 구하고자 하는 자는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 절차를 수기한다. 다른 권리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 이 소송 수기에 의하여 민사소송이 끌려 들어가게 된다. 판결, 집행령이나 공정지서 등 집행권한이 있는 채권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는 파산 채권자가 아니라 이의를 제기한 자가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소송 절차에 의하여만 이의를 주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청구 이의소이다. 이미 그러한 소송을 채무자가 제기한 때는 이의를 한 자는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을 상대방으로 소송 절차를 수기하여야 한다. 역시 그 기간은 1개월 이내여야 한다.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목적의 가액은 회생계획으로 얻을 이익의 예정액을 표준으로 회생계속법원이 정한다. 실무상 소를 제기하는 자는 회생계속법원에 속가결정 신청을 하고 제출하고 그 적수 증명을 교부받아 인지 없이 또는 소액의 인지를 붙이고 소를 제기하며 속가결정 신청 접수 증명을 제출한다. 민사소송을 받은 법원은 회생계획법원이 속가결정과 함께 이에 합당한 인재가 납부되면 완전한 소제기로 취급하여 소송 절차를 진행하는 실무이다.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이 권리의 동일성이 잃지 않고 이전되는 경우가 있다. 채권 양도, 대의 변제 등이 그 전형일 것이다. 이 경우 그 명의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해결한다. 물론 어떠한 사유로 권리가 소멸한 때도 있다. 그 변동은 추한 신고된 권리와 함께 나중에 제출될 회생계획안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인식한다. 조사확정 재판도 확정되었다면 마찬가지로 인식한다. 2. 재산의 관리와 현황의 조사.
파산 절차에서 채권자에 대한 배당을 위하여 현금을 수집하는 것에 비하여 회생 절차에서는 새로운 권리를 나눠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내용을 달리하는 권리자에게 나누어 줄 새로운 권리의 내용과 범위를 정하기 위하여 영업 혹은 기업이라는 용어로 표현되는 집합재산을 정리하고 그 가치를 전체적으로 또는 개별 재산별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각 권리자에게 어떠한 새로운 권리를 얼마나 귀속시킬 것인가를 정할 필요가 있다. 법률은 관리인은 채무자의 업무와 재산의 관리를 하는 한편 채무자에 속하는 모든 재산의 회생 절차 개시 당시 가액을 평가하고 재산 목록 및 대차 대조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채무자가 회생 절차의 개시에 이르게 된 사정,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한 사항, 보존 처분 또는 채무자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 대한 조사확정 재판을 필요로 하는 사정의 유무 기타 채무자의 회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관리인 조사보고서는 실무상 조사위원에게 맡긴다. 회계법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수행하는 가치평가에 대해 다툼이 있는 일부 사건을 제외하고는 관리인은 보통 조사위원이 제출한 조사보고서의 제출인 명의를 관리인으로 바꾸어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이 관리인 보고서의 내용을 알도록 하기 위해 관계인 집회가 열릴 수 있지만 보통 관계인 설명에 기타 적당한 방식으로 공개한 방식을 택하며 관계인 설명에는 회생 절차의 개시 이전에도 허용된다. 이 보고 결과에 따라 회생 절차는 계속 진행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다. 조사위원의 트리아지 역할에 의하여 많은 채무자가 2단계에서 회생 절차로부터 이탈한다. 3. 회생계획안의 제출과 의결. 회생 절차의 핵심은 당연히 회생계획안에 있다. 채무자의 재산을 정돈하는 제1차적 책임자인 관리인은 반드시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물론 채무자뿐 아니라 목록이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를 제출한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및 지분권자도 회생계획안을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드물게는 회생 절차 개시 전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기도 한다. 회생계획에는 관리인이 조사하여 보고한 바에 기초하여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및 지분권자에 대한 권리의 변경, 공기채권의 변제, 변제자금의 조달 방법, 예상된 액을 넘는 수익금의 용도, 알고 있는 개시 후 기타 채권이 있는 때는 그 내용을 정하여야 하며 그 밖에 영업이나 재산의 양도, 출자자나 임대, 경영의 위임, 정관의 변경, 이사, 대표세의 변경, 자본의 감수, 신주나 사채의 발행,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합병, 분할합병, 해산, 신회사의 설립, 그 밖에 회생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즉 주식회사에서 정관이 변경해 주라는 조치를 모두 회생계획에 의하여 정할 수 있는 것이다.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지분권자의 권리를 변경한 때에는 회생계획에 변경되는 권리가 있는 자별로 명시하고 제각기 변경 후의 권리 내용을 정해야 한다. 실무상으로는 같은 종류의 권리를 유형하여 항목을 분류하여 표를 만들고 원래의 권리 금액, 이들에 대해 새로이 배정되는 권리의 종류와 금액을 표시한다. 물론 회생계획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 자도 있을 것이고 그럴 때는 그 취지를 명시해야 한다. 회생계획에 의하여 새로운 채무를 부담하거나 기존 채무의 기한을 유예하는 경우 그 기한은 담보물의 존속기간 또는 10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회생계획이 제출 시까지 확정되지 않는 채권도 있다.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거나 조건부, 불확정 이한부 채권이 그것이다. 이 경우 그 권리 확정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회생계획에 적당한 조치를 정한다. 실무상으로 법률 전문인들이 의견을 받아 현실화 가능성을 수치하여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유보하고 자주 에스크로우 계좌에 입금하고 권리 확정을 기다린다. 일단 회생계획에 의한 변제나 새로운 권리 부여에서 제외하였다가 권리가 확정되면 확정된 권리자에게 지급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추가 배당하기도 하고 채무자의 운영자금에 가산하기도 한다. 변제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도 회생계획에 명시하여야 하고 공익채권은 이미 변제한 것과 장래 변제할 것에 관한 사항을 정해야 한다. 회생계획은 권리의 순위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형편에 맞는 차등을 둬야 한다. 회생계획의 조건은 같은 성질의 권리를 가진 자 사이에는 평등해야 하지만 약간의 예외가 있다. 다만 특수관계에 있는 권리는 조금 더 감축을 겪기도 한다. 당연히 회생계획에 의하지 않는 특별한 이익 부여도 무효이다. 회생계획안은 금전채무 지급 외에 권리의 변화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급부의 수령자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하는 대물변제가 그러한 것처럼 수령한 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이들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들인 감독행정청, 법무부 장관, 금융위원회의 의견, 동조합 또는 근로자 대표의 의견도 듣도록 하고 있다. 실무상 이들이 반대 의견을 표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회생계획안은 관계인들이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제출자가 수정할 수도 있고 법원도 수정을 명할 수 있다. 법원은 회생계획안을 결의에 붙이기 위하여 관계인 집회를 소집해야 하지만
제출된 회생계획안이 법률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회생계획안이 공정하지 아니하거나 형평에 맞지 않은 경우, 회생계획안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이를 배제, 즉 관계인 집회의 심리 또는 결의에 붙이지 않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또 채무자인 회사에 제재할 사유가 있을 때도 배제할 수 있다. 회생계획안의 제출자는 권리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주지 않을 때는 관계인 집회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회생계획안을 변경할 수도 있다. 권리는 회생담보권자의 조, 일반이 우선권을 가진 회생채권자의 조, 그 외의 회생채권자의 조, 우선적 지위를 가진 주식 또는 지분을 가진 주주 또는 그 지분권자의 조, 그 외의 주주, 지분권자의 조로 분류하여 그 조별로 결의한다. 가장 단순하게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주주의 조로 분류할 수 있다. 물론 회생담보권자 중에서 또는 회생채권자 중에서 권리의 속성이 다른 그룹이 있을 수 있다. 경우에 따라 법원은 그 권리의 성질과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2개 이상의 조를 하나의 조로 묶기도 하고 하나의 조를 2개 이상의 조로 나눌 수 있다. 예를 들어 우선주와 보통주를 하나의 주주조로 묶는 것이 될 수 있고, 한편으로는 신탁 수익권을 가진 채권과 그렇지 않은 채권을 다른 회생채권자의 조로 분류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물론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 주주 지분권자 사이에서는 조의 병합을 하지 않는다. 이처럼 조분류의 변동을 인정하는 경우 계리면대리, 즉 원하는 대로 표결 결과를 얻기 위한 조의 조작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리하여 관리인이나 채무자,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지분권자는 조의 병합이나 분리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가결을 얻기 위한 요건은 회생채권자의 조에서는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 총액의 3분의 2, 회생담보권자의 조에서는 원칙적으로 4분의 3, 청산이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5분의 4, 주주지분권자의 조에서는 2분의 이상이 동의다. 실무상 이 가결 또는 부결을 얻기 위하여 유임장의 유치가 이루어진다. 가결 또는 부결을 구하는 관리인, 이해관계인들은 의결권을 가진 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상당한 비율의 의결권을 가진 자들은 전략적으로 행동하기도 한다. 첫 길에 가결이 되지 않는 경우 상당한 비율의 의결권을 가진 자들 모두의 동의가 있을 때는 속행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회생계획안의 변경을 통하여 가결될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을 때 마지막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다만 회생계획안은 관계인 집회의 제1회 기일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기간은 1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또 회생절차 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물론 6개월 더 연장할 수 있다. 가결된 때에는 법원은 즉시 또는 예고한 기일에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인가를 위하여는 회생절차 또는 회생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하고 회생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아야 하며 수행 가능하여야 하고 회생계획에 대한 결의는 성실, 공정한 방법으로 하였어야 하고 회생계획에 대한 변제 방법이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 각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게 변제하는 내용일 것, 즉 청산 가치가 보장될 것 및 회사법상의 요건을 갖추었을 것이 요구된다. 부결된 경우, 즉 모든 조에서 요구되는 동의 비율을 얻지 못한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라도 법원은 회생계획안을 변경하여 동의하지 않는 조의 권리자들을 위하여 담보를 유지하거나 매각됨을 공탁하는 등 권리보호 조항을 정하고 회생계획을 인가할 수 있다. 이를 강제인가라고 한다. 선순위 조에서 반대하고 후순위 조가 동의할 경우 후순위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가 종종 있다. 회생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고 유임장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회생계획에 동의하실 것임을 명백히 표시한 선순위 권리자를 위한 권리보호 조항을 추가하고 회생계획안을 미리 제출할 수 있다. 잘 이용되지는 않는다. 회생계획은 인가결정이 있는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같은 법 246조. 인가결정, 불인가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지만 회생계획의 수행을 방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는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지분권자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다. 이 권리 변경의 효력은 불가역적이다. 즉 후일 회생계획이 이행되지 않더라도 원래의 권리가 되살아나지 않는다. 또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하여 회생계획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에 관한 회생채권자표, 회생담보권자표의 기재는 인가결정이 확정될 때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회생절차 종결 후 이 표에 의한 강제 집행도 가능하다. 나아가 회생계획 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절차 개시에 의하여 중지되었던 파산절차,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 실행에 의한 경매 절차는 모두 그 효력을 잃는다. 회생계획의 수행. 회생계획의 수행은 관리인이 한다. 회생계획은 법인이 조직 변경에 의한 실체법에 의해 요구되는 창립총회, 주주총회, 사원총회, 이사회 같은 결의 절차를 생략하게 해준다. 왜냐하면 근본적인 변경에 의하여 회생계획의 결의라는 과정을 겪었기 때문이다. 회생계획에 따라 영업량도, 정관변경, 이사변경, 자본감소, 신주발행, 사채발행, 포괄적 주식교환, 포괄적 주식 이전, 합병, 분할, 분할합병, 신회사의 설립, 해산 등
상법 회사편에 규정된 구조조정을 모두 회생계획의 수행으로 할 수 있고, 주식 사채 발행에 있어서 증권법규에 의하여 요구되는 신고도 면제된다. 신회사가 설립되는 경우 인허가, 조세채무, 퇴직금 등은 당연히 이전한다. 회생계획은 완전하지 않을 수 있고 그 전제가 되는 경제적 여건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인가 이후라도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생 절차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 변경할 수 있다. 물론 관리인이나 채무자, 권리자들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변경으로 불리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지에 대하여는 회생계획안의 지출이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 설명과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출석하지 않은 자는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절차의 종료 1. 종결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되면 법원은 관리인이나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의 신청에 의해 회생절차를 종결한다. 회생 절차가 종결되면 법원이 감독을 받지 않는 정상적인 회사로 복귀한다. 물론 회생계획 자체에 회사 거버넌스의 변경이 생기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실무상 회생계획 인가 후 즉시 법원은 관리인에게 채무자의 가용현금이 있는 한도에서 준비연도 또는 제1차 연도에 변제할 금액을 일부라도 변제하고 종결 신청을 제출하도록 지도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하여 회생계획이 인가된 후 1월 이내에 종결되기도 한다. 과거 회사 정리법 시절에는 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된 후 정리계획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데 종결의 결정을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물론 법률도 이 종결이 근거 규정 단서로 회생계획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종결에 관하여 포지티브 시스템에서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뀐 것이므로 실적 효과는 없다고 볼 수 있겠고 법률이 시행 초기에는 실무가 쉽게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회생 절차에 들어가 기업은 비록 현금 흐름을 꾸준히 창출하더라도 계획을 이행해야 한다는 본원적인 한계가 있으므로 다른 경쟁 기업에 비하여 약세에 처할 수 있다. 여기에 금융산업 쪽에서 새로운 신용 공여를 기피하는 압도적인 태도가 있다. 나아가 채무 불이행을 한 적이 있다는 일종의 낙인 효과가 상사거래의 공급자나 고객에게 미칠 가능성도 있다. 그리하여 회생계획이 인가되었더라도 회생계획 이행 가능성을 감시받기 위하여 절차 내에 잔류하는 사이에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절차 종결도 하지 못하여 파산을 선고받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였다. 그렇게 진행되는 파산 절차에서는 별채권을 실행하는 회생담보권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회생채권자들은 점심값도 받지 못하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채권자들의 희생하에 내리막을 겪는 한계 기업의 수명을 연장하여 바로 파산 절차를 시행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반응한 실무는 첫째는 인가 후에 M&A를 시행하는 것이다. 인수인이 출연하는 현금을 바탕으로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을 일시에 변제하고 부채가 없는 회사로 변신하는 것이 전형적이다. 그렇게 되면 실질은 조업을 계속하면서 기업 전체를 양도하는 파산 절차가 시행되는 것과 별로 다를 것이 없게 된다. 둘째가 현재 실무로 확립된 조기 종결이다. 향후 채무자가 회생계획을 이행할지 그렇지 않을지는 어차피 불확실하다. 그것을 법원이 책임질 사항으로부터 배제하고 이해관계인이 회생계획을 수용할 것인가 여부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배경사실로 내부화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일단 회생 절차가 종결된 회사는 회생계획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여 다시 강제로 재산을 관리당하지 않는다. 회생 절차 개시 이전의 의무가 살아나는 것도 아니다. 파산 절차를 이행하는 것은 누군가 신청하였을 때이지만 그런 경우는 많지 않다. 대부분 회사는 회생 절차가 종결된 후 회생계획을 이행하지 못하고 마치 레이더 스크린에 벼랑간 출연하며 잠시 반짝이다가 사라지는 비행체처럼 기업 활동의 실체를 마친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회생 절차가 별로 도움이 안 되거나 불필요한 제도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소수의 채무자는 회생 절차를 겪는 과정에서 자본 구성과 생산 방식을 가지런히 정리한 후 회생 절차 이전의 한계를 뛰어넘어 발전하기도 한다. 그것은 회생 절차를 거치지 않은 기업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대다수가 실패하고 소수의 기업만이 성장한다. 무릇 사람이 하는 일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비록 회생 절차가 불가피한 파국을 지연하는 정도의 효과만 있다고 하더라도 재정적 현실을 수용하고 불가피한 결과에 적응할 잠시의 여유를 가지는 것은 결코 쓸모없는 일이 아니다. 소송을 진행하고 강제 집행을 실시하여 채권 회수에 나섰으나 소송 비용을 회수하기는커녕 점심값도 받지 못하는 상황은 개별 채권자에게 흔히 발생한다. 그 지출을 유보하고 지켜봐도 성공을 기대하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내 주머니에서 현금이 당장 나가는 것보다는 나을 수도 있다.
물론 전략적 고려에서 개별 행동에 나서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2. 폐지. 법률이 예정하는 회생 절차의 공식적인 목적인 회생 절차의 종결이 이르기 전에 회생 절차를 중단하는 것을 폐지라고 한다. 드물기는 할 것이지만 채무자가 그 의무를 전부 이행할 수 없을 때는 굳이 회생 절차를 진행하여 번거롭게 할 필요가 없다. 채무자가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있음이 명백하게 된 때가 그 실질적인 요건이다. 회생계획안 제출이 없거나 제출된 모든 회생계획안이 관계인 집회의 심리나 결의에 붙일 만한 것이 되지 못할 때, 회생계획안이 부결되거나 시한 내에 가결되지 않을 때는 법원은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하여야 한다. 한편 회생계획안이 제출 전 또는 그 후에 채무자의 사업이 청산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진 때에는 청산 등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을 작성을 허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할 수 있다. 즉 청산 가치가 계속적 가치보다 크다는 상태는 사업의 계속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 성립의 장애 요소로 작용한다. 그렇게 회생계획안이 작성되어 결의에 붙여진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인가될 수 있는 상태는 아니다. 실무상 이 규정을 근거로 회생절차 폐지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시장의 완전함을 전제한다면 사실 청산가치가 계속기업 가치는 같지만 사람이 하는 일에 완전함은 있을 수 없다. 청산가치 인식과 계속기업 가치 인식에도 오류가 있을 수 있지만 보통은 조사위원회 보고를 수용한다. 회생계획이 인가된 이후에도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게 된 데는 법원은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해야 한다. 이 경우 채무자에게 파산이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데는 반드시 파산 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 이에 반하여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있었으나 기각한 경우 또는 개시 결정이 있었으나 인가 전에 폐지했는 경우에는 파산 소송을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실무상 법원은 직권발동을 통하여 파산 절차를 개시하지 않으려고 한다. 채무자 입장에서 보통은 잘 하지 않는다. 채권자의 신청은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무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파산 절차를 이행하면 회생절차에서 행해진 행위의 효력은 거의 승계하게 된다. 간이회생. 정식의 회생 절차는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다. 법률 대리인이 보수, 회계 전문가의 보수, 조사위원 비용, 부주정 임원 급료에 때에 따라 부동산 등 재산 감정의 비용이 들 수 있다. 법원과 채권자의 관리 감독이 응하기 위한 보고와 허가를 구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 모두 그만한 가치가 있으려고 하정하고 절차에 진입하는 것이겠으나 소규모 기업은 이를 감당할 수 없어 회생 절차의 진입을 망설일 수 있다. 가족이 경영하는 식당처럼 영세한 기업은 개인 회생 및 또는 파산제도를 이용하여 사업을 재구성하고 청산할 수 있지만 그보다 약간 큰 기업은 개인 회생을 이용할 규모를 초과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담보채권의 변제를 계획에 포함시키지 못하는 개인 회생이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한편 작은 기업이라도 법인화되어 있는 경우라면 개인 회생은 아예 이용할 수 없다. 2014년 12월의 개정으로 도입된 간이회생은 회생 절차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그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회생 절차의 규정을 적용한다. 따라서 지금까지 회생 절차에 관한 서술은 모두 간이회생 절차를 포함한 것으로 읽어도 될 것이다. 법문상의 표현은 소액 영업소득제에 대한 간이회생 절차이다. 부동산 임대, 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를 영업소득자라고 규정하고 회생 절차 개시 신청 당시 채권 총액이 50억 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채무를 부담하는 영업소득자를 소액 영업소득자라고 정의한 후 소액 영업소득자가 간이회생 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현재 간이회생 절차를 실시하는 자가 부담하는 부채의 한도는 50억 원이다. 원칙적으로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으며 조사위원도 정식의 회계법인이 임명하기도 하지만 법원 공무원 등 개인회생 절차에서 회생위원의 자격을 갖춘 자로 지명할 수 있다. 실질적인 특례는 회생계획안이 가결 요건에 있다. 회생채권자의 조에서는 3분의 2 다수결을 갖지 못하는 경우라도 채권액을 고려하지 않는 의결권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으면 이들이 가진 의결권이 회생채권 총액이 2분의 1 이기만 하면 회생채권자의 조에서는 가결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소액의 상거래 채권자들이 회생액에 찬등할 가능성이 높다고 가정할 수 있다면 그만큼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